안녕하세요. 홍필고 신부입니다. 이제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죠? 여기 10월에는 악토버 페스트라는 맥주 축제도 있고 또 할로윈 장식도 이제 슬슬 거리 곳곳에 보이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연말까지 축제의 연장이죠. 이제 그 와중에 제 생일 겸 축일 기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제가 워낙 이 한인들 지역을 기준으로 본다면 변방에 이게 멀리 와 있다 보니까 한인 신자들 만나고 그럴 일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뭐저 아시는 분들 또 잊지 않고 마음 써주신 분들 또 한국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축하 메시지 남겨주시고 그래서 뭐 그렇게 쓸쓸하지는 않게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들어가 봐야겠죠? 지난 시간에는 프랑스 종교 전쟁, 일명 위그노 전쟁이라고 부르는 1500년대 중반에서 후반까지의 가톨릭과 개신교 세력, 그러니까 위그노 간의 치열한 사륙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실 프랑스뿐만 아니라 개혁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유럽 전역에 어떤 이념적인 충돌은 있어 왔고 또 그것이 군대가 동원될 정도로 살벌해진 경우가 많았는데 그 중에서 우선은 단지 프랑스 종교 전쟁만을 꼽아서 비교적 깊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부터 프랑스는 개신교 신자들을 탄압했었나 봤더니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더라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럼 왜 처음엔 개신교를 용인하고 응원까지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박해 정책을 펴게 됐는가? 또 이후로 계속해서 이어졌던 학살과 약탈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니 실제로는 딱히 종교적인 신념을 내세운 어떤 것이라기보다 결국엔 정치적인 세력 다툼이었다라는 것이죠. 프랑스 개신교는 프랑스 출신 개혁가 장 칼뱅의 사상을 기초로 합니다. 칼뱅주의라고 하면 예정설 또 성변화에 대한 다양한 개혁가들의 주장들에서 중간 지점을 찾아낸 것으로 구별하곤 하죠. 그렇게 개신교 사상을 거의 완성했다고 평가를 받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교계 제도를 비판하면서 평신도가 주체가 되는 교회를 건설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칼뱅주의를 바탕으로 생겨난 교회 공동체들이 개혁교회, 회중교회, 또 장로교회가 있죠. Reformed Church, Congregational Church, 그리고 Presbyterian Church. 이런 칼뱅의 사상이 프랑스의 중산층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게 돼요. 특히 신흥 부자들. 지난 몇 세기 동안 십자군 원정부터 해서 또 지중해를 통해 동방 국가들과 무역을 하면서 그렇게 신분 상승을 이룬 가문들, 즉 부르주아 계층이죠. 성 밖에 있다가 성 안으로 들어온 이들. 이런 상인 계층의 사람들은 왕실 또 극소수의 귀족 가문들만 절대적인 권력도 재력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수직적인 사회 구조보다는 그러니까 당시의 가톨릭 교계 제도 같은 시스템보다는 아무래도 수평적인 세상, 성직자와 평신도 아니면 귀족과 서민 이렇게 나뉜 세상보다는 교회에서는 모두가 다 사제이고 사회에서는 내가 노력해서 돈 번 만큼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국가 체제를 선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본주의죠. 그들 입장에서 절대 왕정 또 그런 왕권을 옹호하는 가톨릭 교회는 반드시 배척해야 할 혹은 변화시켜야 할 어떤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과거부터 이어온 이 모든 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 교회든 사회든 그렇게 막 바뀌면 안 된다라고 보는 이들도 분명히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종교적인 명분을 앞세우긴 하지만 실제로는 정치적인 전쟁이 되는 것이고 그 본질을 보면 결국 다 자신들에게 더 경제적인 이익이 되는 쪽에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위그노라는 프랑스 개신교 신자들을 뜻하는 그 단어도 추측되는 여러 어원에 대한 썰은 있지만 어쨌든 동맹, 연합, 정당 이런 의미를 포함해요. 사람 이름에서 온 것이다 그런 얘기도 있지만 결국 신앙적인 집단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이죠. 아무튼 그래서 프랑스와 1세부터 그랬듯이 카트린 섭정도 어린 왕들을 보호하고 또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 위그노 세력들 다 쓸어버릴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선 얼마든지 그들과 손을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종교보다 중요한 문제니까 그것이. 우리가 중세까지만 해도 믿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그런 아름다운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다른 시대예요.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 지도자들은
본인들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신앙을 저버리고 교회를 부정하면서 그것도 모자라 자기만의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내겠다라는 생각까지 해내게 됩니다. 오늘 이제 계속 얘기하겠지만 개종하는 거야.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카트린 드 메디치가 섭정을 맡는 동안 이 세 아들들이 왕이 됐다고 했는데 그중 두 번째가 샤를 9세이죠. 이 샤를 9세 7세기 동안인데 카트린이 자기 딸, 그러니까 국왕의 여동생이죠. 마르그리트. 어렸을 때 샤를 9세가 애칭처럼 마고라고 불렀다고 해요. 이 마고를 개신교 국가 나바르에 시집을 보내기로 합니다. 앙리 부르봉 왕자이고 어머니와 함께 위그노 세력의 수장이었어요. 어머니는 나바르의 여왕 잔 3세. 하지만 이 결혼에 대해서 당사자인 마고도 그렇고 집안끼리 또 백성들까지도 선뜻 찬성하기가 어려운 것이 가톨릭 신자와 개신교 신자가 결혼하게 되는 거잖아요. 서로를 이단으로 보는데 당연히 결사반대 얘기가 나오죠. 하지만 또 결국은 정치적인 이득을 계산해 보니까 이깟 종교적인 신념은 대의를 위해서라면 잠시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 와중에 마고한테는 개인적으로 특히 아주 내키지 않는 이유가 있었는데 자기는 연인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것이 다름 아닌 앙리 드 기즈라는 것이 참 드라마 같은 현실이죠. 기즈 가문을 견제하려고 나바르 부르봉가랑 손을 잡겠다고 이 힘든 혼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막상 이 마고는 원수 집안의 아들을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무슨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상황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사랑도 종교도 정치를 뛰어넘는 가치가 되지를 못해요. 마침내 결혼식 날짜는 잡혔고 나바르의 앙리는 콜리니를 동반해서 많은 그 군사들을 데리고 또 손님들 데리고 파리에 입성을 합니다. 콜리니는 위그노 세력 군사 지도자였고 앙리 기즈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원수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겉으로는 성대한 혼인식 축제를 앞둔 상황으로서 아주 아름다운 분위기가 연출이 됐겠지만 속으로는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은 신랑 신부부터 그 두 여성 지도자들 간의 기싸움 또 서로 못 죽여 안달인 사람들 간의 팽팽한 긴장감이 맴도는 그런 순간에 있게 됐다는 것이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오늘 이어가면 되겠죠. 우선 잔 3세가 파리에 와서 사망을 합니다. 신랑 어머니이면서 나바르의 국왕이죠. 카트린이 독살을 한 거 아니냐 뭐 그런 루머가 돌긴 했는데 원래 지병을 앓고 있었고 하필 아들 결혼식을 앞두고 악화되면서 숨을 거둔 거예요. 아무튼 그건 그렇고 어쨌든 결혼식 자체는 잘 치러집니다. 파리 노틀담 주교자 성당에서 가톨릭과 위그노 양쪽 귀빈들 하객으로 예식이 이루어져요. 1572년 8월 18일 아주 성대하게 잔뜩 긴장을 했겠지만 그래도 모두가 기쁨의 축제를 즐겼고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걸 계기로 양간의 어떤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기도 했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예식이 치러진 후에는 잔치가 벌어지죠. 이제 거기까지도 좋았는데 이제 다 끝나고 귀빈들이 다 돌아들 갔을 거 아니에요. 콜리니 제독도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을 놓고 숙소로 돌아가는데 그때 누군가가 건너편 건물에서 콜리니를 저격을 합니다. 총을 쏜 거죠. 명중하지는 못하고 콜리니는 오른손에 한 방, 또 왼쪽 어깨에 부상을 입어요. 다행히 목숨은 보존을 합니다. 하지만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위그노 지도자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샤를 9세 왕한테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초대를 이렇게 해놓고 다들 좋았는데 이렇게 뒤에서 습격을 하냐는 거예요. 가톨릭 니네들 그러면 그렇지 막 그랬겠죠. 샤를 9세는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도 없고 콜리니를 아버지처럼 신뢰했었잖아요. 그래서 당장 조사를 해봐라 명을 하는데 저격에 쓰였던 그 화승총은 기즈 공작의 소유였고 발사된 지점도 기즈 가문의 건물이었고 저격수를 태운 말은 카트린 저택의 마굿간으로 도망을 갔다라는 의혹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샤를 9세는 이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확실하게 모든 게 밝혀질 때까지 이 기즈 가문을 궁정에서 추방하도록 명령을 내려요. 합리적인 정황을 들여다봤을 때 샤를 9세나 카트린이 콜리니 암살을 꾸몄을 가능성은 거의 없죠. 샤를은 콜리니를 좋아했고 카트린도 아들이 콜리니랑 너무 가까워지는 걸 걱정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위그노 세력과 어떻게든 화해를 하고 싶어 했잖아요. 그들을 자기 편에 두고 싶어 했다고. 이 결혼 자체를 성사시킨 것도 딱 그런 거잖아요. 공든탑을 애써 무너뜨릴 짓을 왜 하겠어요. 그래서 범인은 아마 기즈 공작의 앙리이거나 아니면 뭐 광신도의 짓이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들 중에서 누군가가 그 일을 꾸민 것일 수도 있고 같이 모의한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제3자가 한 짓일 수도 있지만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개신교 진영에서는 지금 분노가 머리 끝까지 찌솟아 가지고 이게 언제 폭발을 해서 반란을 일으킬지 왕실로까지 쳐들어올지를 모르는 상황인 거라고요. 그래서 카트린하고 앙리 기즈는 어쨌든 불안하죠. 샤를 9세를 설득하러 갑니다. 지금 위그노 세력이 힘을 모아서 반란을 도모하고 있다. 왕위를 노리고 쳐들어오려고 한다. 그러니 우리 쪽에서 먼저 치고 들어가야 한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참에 개신교 우두머리들 다 여기 있는데 이것들 씨를 말려버리자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샤를 9세도 충분히 비상사태임을 인지하고 이제 이들의 작전에 승낙을 해요. 하지만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죠. 이제 막 결혼한 왕녀 마고의 남편 나바르의 앙리 부르봉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위그노를 다 죽이는데 그 수장만 살려준다? 그리고 혹시 같이 있는 마고도 다칠 수가 있는데 미리 마고만 빼돌리게 되면 앙리 부르봉이 의심을 할 거 아니에요. 이때 카트린은 일단 마고는 남편하고 있게 합니다. 매정하지만 우선 작전은 진행이 돼야 하니까. 자, 이게 8월 23일 밤 그 과감한 작전이 강행되기로 확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러니까 8월 24일 성 바르톨로메오 사도 축일이에요. 공식적으로 샤를 9세와 카트린 드 메디치의 승인 하에 기즈의 공작 앙리의 지휘로 이 가톨릭 세력은 마침내 위그노 대학사를 시행을 합니다. 가능한 한 병력을 다 모아서 구체적인 지시를 내려요. 누구누구가 공격 대상이고 어디에 있으니 어떻게 덮쳐라 뭐 이런 것들이죠. 콜리니 제독 같은 경우에는 부상을 입고 숙소에서 쉬고 있다가 이제 꼼짝없이 기습을 당하고 산채로 창문 밖으로 던져집니다. 이때 앙리 기즈가 나타나서 아버지 원수잖아요. 숨통을 끊고 그 시체마저 처절하게 망가지도록 해요. 그리고는 남은 시체 조각마저 교수대에 걸어두도록 합니다. 근데 이 학살극이 파리 전체에 퍼지게 돼요. 이제 시민들까지도 들고 나와서 보이는 족족 개신교 신자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죠. 한 2천에서 3천 명이 목숨을 잃어요. 파리 시내 곳곳에 막 시체가 쌓이게 되는데 8월이니까 날씨가 더울 때잖아요. 썩은 데가 진동을 했겠죠. 그래서 이 시체들을 강물에 그러니까 센느 강에 던져버리게 됩니다. 금세 그 운치 가득한 센느 강이 피로 물들게 되는 거죠. 우리가 파리 여행 가서 그 센느강 변을 걸으면서 어떤 낭만을 즐기고 뭐 그러기도 하는데 그 강이 한때 개신교 신자들의 피로 물들었던 곳인 거예요. 강바닥 어딘가에 여전히 물귀신들이 남아있을 수도 있죠. 이제 그 파리 시내에는 개신교는 완전히 뿌리가 뽑힌 거예요. 마냥 아름다워야만 하는 결혼식이 그야말로 피의 결혼식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 학살이 시작된 날은 성 바르톨로메오 사돌의 축일이었어요. 그래서 프랑스 종교전쟁의 정점인 이 사건을 성 바르톨로뮤 축일의 학살이라고 부릅니다. 개신교 중심 세력 나바르의 앙리 부르봉이 이제 샤를 9세 앞에 질질 끌려오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젠 사돈 관계이고 여동생을 결혼하자마자 과부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옆에서 동생 마구도 계속 빌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네가 개신교 신앙을 버리고 카톨릭으로 돌아오겠다고 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해요. 앙리 부르봉이 어떻게 했을까요? 개종을 하죠.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강제 개종이지만 어쨌든 덕분에 목숨은 부지를 하게 됩니다. 앙리 부르봉은 뭐 마고 덕에 살아남은 거라고 봐야죠. 그리고는 루브르 궁에 감금 상태로 있게 돼요. 집에서 나가지 마라 그런 거예요. 개신교 쪽에서는 콜리니 제독이랑 군대도 다 죽고 어머니 잔 3세도 죽고 이제 앙리 부르봉은 나바르의 왕이고 프랑스의 사위이지만 힘 하나도 못 쓰는 신세가 된 것이죠. 파리에서의 이 학살 사건이 프랑스 다른 지역으로도 영향을 주게 돼요. 기즈 공작 앙리는 아주 신이 났죠. 개신교 신자들은 닥치는 대로 다 잡아 죽이라는 명령을 각 지방에 내립니다. 그렇다고 모든 부하들이 다 여기에 복종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이건 아니지 하면서 불복종했던 이들도 물론 있었지만 대부분은 이 학살에 가담을 하고 결과적으로 수만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프랑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이 유럽 전역에 알려지고 곳곳에서 애도와 탄식을 보내요. 전에도 언급드렸지만 잉글랜드의 엘리자베스 1세가 굉장히 유감을 표하면서 동시에 가톨릭에 대한 반감을 갖는 계기들 중에 하나가 되죠. 신성로마 제국 황제로 등극한 막시밀리언 2세도 비록 자기도 가톨릭 신자지만 이 학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황청하고 스페인에서는 쾌자를 부르는 거예요. 당시 교황 그레고리오 8세랑 펠리페 2세인데 테데움이란 성가가 있어요. To God, 하느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라는 내용의 성가를 이 대학살을 기념하면서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마다 부르도록 지시를 합니다. 믿을 수가 없는 처사죠.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나.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교회는 가톨릭 신자가 아니면 인간으로 보질 않았던 거예요. 인간이 아닌 존재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가책을 느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굉장히 실망스럽지만 아무튼 이 학살 사건 이후로 샤를 9세는 정신 상태가 아주 안 좋아져요. 원래도 몸이 허약한 체질이었다고 하는데 자기가 승인한 이 학살 계획이 이렇게 수만 명을 죽게 했다는 생각에 제정신으로 살기가 힘들게 됩니다. 당연히 나라를 제대로 운영할 수도 없고 결국 시름시름 앓다가 결핵으로 죽게 돼요. 이 즈음에 셋째 아들 앙리는 폴란드의 왕으로 선출이 돼서 가게 됩니다. 폴란드랑 리투아니아의 왕좌가 비계됐는데 그쪽에서 우리 쪽에 이러이러한 상황에 협조만 해주면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세워주겠소 하고 셋째 왕자를 찾아온 거예요. 그 중에서 종교의 자유도 포함이 되고 그랬었는데 어차차차 해서 앙리는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었지만 폴란드로 가서 왕이 됩니다. 1574년. 근데 그러고 나서 몇 달 후에 형 샤를 9세가 사망을 한 거예요. 프랑스에서 연락이 오죠. 빨리 와서 여기 왕위를 이으시라고. 안 오면 포기로 알겠다고. 그래서 잽싸게 갑니다. 앙리 3세로 등극을 해요. 1575년에 정식으로 랭스 주교자에서 주교식을 갖고 앙리 3세는 점점 개신교 활동에는 더욱더 자유를 주는 그런 정책을 펴기로 해요. 근데 그럴수록 강경파인 기즈 공작 앙리는 불만이 더 커져가는 거죠. 가톨릭 동맹이라는 걸 따로 만들어서 거칠게 그 반대 의사를 표명하게 됩니다. 앙리 3세는 왕이 될 자격도 없다라고 하면서 막무가내로 들이대니까 여기에서는 앙리 3세도 할 수 없이 그 개신교 관용 법안 상당 부분을 또 철회하기로 해요. 이제 이렇게 되면 계속 분열과 대립이 지속되는 건데 양쪽에서 다 지치죠. 특히 가톨릭 중에 온건파에 해당하는 이들, 그러니까 위그노랑도 어떻게 잘 지낼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이들이 또 따로 힘을 모으게 됩니다. 이제 또 다른 불평당이에요. 폭력에 지쳐서 불평이 많은 사람들. 기지 공작도 너무하고 앙리 3세한테도 답이 없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앙리 2세의 그 막내 아들, 현 국왕 앙리 3세의 동생이죠. 프랑스와를 왕으로 올리자라고 해서 현 정권에서 보면 반역을 꾸미게 됩니다. 계속 똑같은 이름이 나오니까 헷갈리시죠? 프랑스와 아니면 앙리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이 막내 프랑스와는 나중에 앙주라는 곳과 알랑송의 공작이 돼요. 그래서 쉽게 구별하려고 앙주 공작 혹은 알랑송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무튼 가톨릭 온건파뿐만 아니라 위그노도 이 불평당에 참여를 해요. 앙리 부르봉도 여기에 또 가담을 합니다. 이때 마고 역시도 막내 동생 알랑송 쪽에 서기로 해요. 이미 엄마랑 오빠들한테는 너무 질려 있는 것이죠. 하지만 어찌저찌 해서 이 음모는 결과적으로는 실패로 끝이 나요. 그래서 막내 프랑스는 이제 위험 상태에 있게 됐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탈출을 합니다. 앙리 부르봉도 이내 빠져나오는데 성공을 해요. 근데 마고는 남아있기로 합니다. 마고랑 앙리 부르봉은 부부지만 이미 대학살 그 이후로 사이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자식도 없고 애정도 없고 서로 뭐 연애 사업은 따로따로 하고 뭐 아무튼 왕실에서는 마고 얘가 괜히 개신교 쪽으로 붙을까봐 놔주지를 않고 계속 일을 시키는 거예요. 카트린하고 앙리 3세를 도와서 이런저런 국가적인 일을 도맡아 하게 됩니다. 네덜란드 외교 업무를 맡는다든지 뭐 그런 거예요. 자, 탈출에 성공한 앙리 부르봉이
이제는 나바르로 돌아가서 위그노 진영에 합류를 합니다. 끝까지 해보자는 이 기지 공작의 가톨릭 동맹, 이제는 앙리 3세까지 동조를 했죠. 여기에 대항할 개신교 병력을 앙리 부르봉이 이제 재정비를 해서 맞서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위그노가 가톨릭 동맹을 압도할 만큼 그렇게 강하진 않았지만 가톨릭 동맹 역시도 위그노를 전멸시킬 정도로 강한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양쪽에서 계속 출혈만 있지 끝이 안 나요. 그래서 카트린하고 앙리 3세는 어떻게 타협하는 게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마고까지 드디어 남편한테 보내주면서 일말의 어떤 중간 역할을 해주길 바라보기도 하고 그래요. 어쨌든 결국 카트린은 나바르에 직접 와서 어느 정도 화해를 성사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마고가 남편 앙리 부르봉하고 관계가 좋아지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게 일말의 화해가 이루어지긴 했는데 전쟁이 완전히 종결된 건 아니에요. 계속 긴장 상태에 있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어떤 큰 변수가 하나 생겨나요. 아까 언급했던 그 막내 프랑스와 알랑송이 사망을 합니다. 불평당하고 특히 마고한테는 굉장히 절망적이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현재의 국왕 앙리 3세 이후로 직계 후계자가 남아있질 않다는 점이에요. 왕실 적통으로는 앙리 3세 동생 그 마고가 여왕으로 올라갈 수도 있을 텐데 하지만 그건 프랑스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언급을 드렸죠. 프랑스는 살리카 법을 따른다고 했어요. 뭡니까? 여자한테는 상속권이 없다. 이제 그렇게 된 상황에서 가장 유력한 왕위 계승자는 누가 될까요? 바로 나바르의 왕 앙리 부르봉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기억하시죠? 앙리 부르봉의 할머니가 프랑스와 1세의 누이였잖아요. 어쨌든 왕가에서 생존해 있는 가장 가까운 핏줄이 이제는 바로 앙리 부르봉이 되는 거예요. 직계 왕녀 마고의 남편이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되면 가톨릭 진영에서는 그 강경파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개신교 신자 앙리 부르봉이 왕이 되면 가톨릭 자기네들 입지가 뭐가 돼요. 그래서 이제는 기즈의 공작 앙리까지 왕위를 주장하고 나섭니다. 가까운 왕족은 당연히 아닌데 저기 한 8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샤를마뉴 때부터 족보를 이렇게 따져보니까 우리 기즈 가문도 왕가에서 파생이 된, 그러니까 왕위를 주장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앙리 3세 현 국왕, 그리고 나바르의 앙리 부르봉, 그리고 기즈의 공작 앙리까지 해서 3명의 앙리가 왕의 자리를 놓고 어떤 신경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세 앙리들의 전쟁이라고 불러요. The War of the Three Henrys.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세 앙리들은 전부 마고랑 인연이 있죠. 앙리 3세는 마고의 오빠이고 앙리 부르봉은 마고의 남편이고 마지막으로 앙리 기즈는 마고의 전남친이란 말이에요. 가운데서 마고 입장이 난처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누구를 응원해야 되나? 여기서 마고는 놀랍게도 기즈 쪽에 서게 됩니다. 꼭 뭐 가족과 남편을 버리고 옛 연인을 택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이해가 돼요. 오빠랑 엄마도 평생 자기를 이용하기만 했잖아. 결혼부터 대학살 또 전쟁 내내, 그리고 남편하고도 매정이라는 게 아예 일도 없어요. 그러니 그 반대편에 서게 되는 건 오히려 자연스러운 선택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고는 기즈랑 손을 잡고 으쌰으쌰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었겠지만 직접 가톨릭 세력을 꾸려서 아쟁이란 지역을 정복하고 자기 영향력을 구축하기도 하는데 뭐 얼마 못 가서 왕실 군대한테 뺏겨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길로 위송이란 곳 궁전에 감금이 돼요. 거기서 마고는 18년간 투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한편 앙리 부르봉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프랑스 왕위를 당장 내놔라 뭐 그런 건 아니었고 앙리 3세가 행여나 일찍 죽으면 내가 그 뒤를 이을 권리가 있다 뭐 그런 정도였어요. 근데 기즈의 앙리 입장에서는 그런 일조차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국왕 앙리 3세는 개신교를 옹호하면서 배교를 했다라는 그 명분을 내세우는 거예요. 여기에 스페인의 펠리페 2세까지 지원을 보내고 교황 식스투스 5세도 이주편을 들어주죠. 앙리 3세는 이단이다,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사실 다 가톨릭인데 여기서는 이제 강경 세력이 모여서 온건파
프랑스 왕실을 압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종교 문제만은 아닌 거예요. 권력 다툼이죠. 어쨌든 금세 기즈는 파리를 점령할 수가 있었고 앙리 3세는 이제 기즈 손아귀 안에 있게 됩니다. 이때 앙리 3세는 기즈의 꼭두각시 노릇이나 하고 그렇게 살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과감한 계획을 세우는데 기즈 공작 앙리를 일단 궁정으로 소환을 해요. 잠깐 좀 봅시다. 뭐 그런 거죠. 여기에 기즈 공작은 아무 의심 없이 입궁을 하는데 이때 매복하고 있던 왕실 경호단이 때로 나와서 기즈 공작 숨통을 끊어버려요. 기즈 공작 동생이 또 추기경이었는데 동생까지 다음날 찾아가서 암살을 합니다. 1588년이에요. 앙리 3세 입장에서는 나름 마지막 발악을 한 건데 아주 현명한 행보는 아니죠. 우두머리만 제거한다고 일이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래서 남아있는 기즈 가문의 일당 또 가톨릭 세력이 다 들고 일어나서 그 반란의 강도가 오히려 더 심해집니다. 앙리 3세는 결국 어쩔 수 없이 파리를 빠져나와서 피신을 해요.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나바르로 갑니다. 새 앙리들의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부르봉은 경쟁 상대이지만 어쨌든 매제랑 처남지간이고 그리고 본인 자신도 후사가 없는 이상 법적으로는 이 나바르의 왕 앙리 부르봉이 자기 다음으로 왕위 계승권을 가진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앙리 부르봉은 이 손윗 처남을 받아줍니다. 형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 같이 싸웁시다. 뭐 그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주목할 만한 점인 게 가톨릭 프랑스 왕실과 개신교 지도자 나바르 왕이 그러니까 두 종교가 서로 손을 잡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온전하게 종교 전쟁이라면 여기가 사실 결말이 됐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것이죠. 아무튼 그렇게 그 어려운 시기를 잘 버텨보긴 하는데 이듬해에 1589년이죠. 프랑스 국왕 앙리 3세가 사망을 해요. 원래 유폐 생활하던 마고 입장에서는 마지막 남은 남자 형제 오빠를 잃게 된 것이고 그 전에 먼저 어머니가 떠나요. 카트린. 카트린은 69세로 폐주를 하는 앓다가 사망하고 한 8개월 있다가 앙리 3세는 어떤 강경파 가톨릭 한 수도사한테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나바르의 왕 앙리 부르봉이 이제는 아무런 경쟁 상대 없이 프랑스의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기즈 공작 앙리는 죽었으니까. 그렇게 앙리 부르봉이 이제는 앙리 4세로서 프랑스의 국왕으로 등극을 한 거예요. 1589년 이때부터 프랑스의 그 부르봉 왕조가 시작이 된 것이죠. 이제 이 다음 왕이 루이 13세 그리고 그 유명한 루이 14세 또 계속 이어져서 1789년 프랑스 대혁명 1830년 7월 혁명까지 가는 거예요. 부르봉 왕조가. 영어로는 볼번이에요. 볼번 왕조. 자, 근데 문제는 파리 시민들이 이 앙리 4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개신교 신자를 어떻게 왕으로 섬길 수가 있겠냐면서 반발을 하고 나섭니다. 당연히 교황청에서도 인정을 안 하고 이제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서 스페인의 펠리페 2세도 프랑스를 또 누리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앙리 4세는 어떻게 무력으로라도 파리 성문을 뚫고 들어가야만 하는 상황이 한 4년을 가는 거예요. 민중이 자기를 왕으로 안 받아주니까 결국 어쩔 수 없이 앙리 4세는 결심을 합니다. 가톨릭으로 개종을 하자라는 것이죠. 반대 명분을 없앨 길은 종교를 바꾸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종교 그까이 거 뭐 바꾸지 뭐 하면서 또다시 개종을 해요. 근데 그제서야 민중에게 인정을 받는 또 교황청에서도 지지를 하는 그런 왕으로서 파리에 입성을 하고 수십 년간의 그 종교 전쟁이 그렇게 종결이 됩니다. 파리는 미사만큼이나 가치가 있다라고 말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앙리 4세는 벌써 개종만 몇 번째죠. 개종의 아이콘이에요. 자, 다시 한번 종교보다는 정치 혹은 명예나 이익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보다는 왕위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뭐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앙리 4세는 마고한테 이혼을 요구하게 됩니다. 정확히는 혼인 무효 소송을 제안한 것이죠. 왕조도 바뀌었고 아직 100% 백성들의 신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왕권을 탄탄히 하려면 후사가 있어야 하는데 마고하고의 사이에서는 자식이 없단 말이죠. 어차피 부부로서의 애정도 없고 그래서 마고는 어느 정도의 위자료랑 그리고 왕실의 직함을 계속 쓸 수 있게 해달라는 조건을 걸어요. 그냥 미스 마고가 아니라
퀸 마고로 남고 싶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마고 왕비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아무튼 이 둘의 혼인에 대해서는 마고는 불임이다라는 걸 입증함으로 해서 애초에 효력이 없는 혼인이었다라고 교구 법정에서 판결을 내려요. 그 이후로 앙리 4세는 재혼을 하는데 마리 드 메디치라는 부잣집 여인을 왕비로 들이고 후사를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첫째 아들을 루이라고 이름을 짓는데 그 다음 왕 루이 13세가 되는 거예요. 앙리 4세가 아무리 가톨릭으로 개종을 했지만 마음으로는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겠죠. 1598년 낭트 칙령을 공표하면서 개신교 신자들에게 제한적이긴 하지만 종교 활동의 자유를 허락합니다. 파리에서는 안 되지만 나머지 지역에서는 그래도 교회도 짓고 예배도 드리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점을 역사에서는 무려 30년이 넘는 이 프랑스 종교 전쟁의 공식적인 종결로 보는 것이죠. 앙리 4세는 프랑스인들에게는 아주 훌륭한 왕으로 인정을 받아요. 길지 않은 재위기였지만 파리를 엄청나게 부흥을 시킵니다. 교육, 경제, 문화, 건축 또 해외로의 개척까지. 이후에 영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 패권 국가로 성장하게 되는 기초를 다진 것이 바로 이 앙리 4세예요. 나중에 18세기 말에 가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절대 왕정에 대한 그 반발이고 역대 왕들의 동상은 말할 것도 없고 무덤까지 막 다 훼손을 하고 그러는데 한참 후에 그 혼란이 접어들면서 어느 정도 동상들은 다시 재건이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로 다시 세운 동상이 바로 앙리 4세의 거였을 정도예요. 하지만 그런 앙리 4세의 종교 관용령이라는 것이 모두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이죠. 일부 가톨릭 강경파에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앙리 4세 암살 시도가 여러 번 있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중 하나가 결국 성공을 해요. 1610년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아들 루이 13세가 9살 나이에 등극을 하고 모후인 마리 드 메디치가 섭정을 맡게 됩니다. 프랑스는 그렇게 또 한 번 메디치 가문의 여인에 의해 통치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메디치 가문을 얘기할 때 르네상스 예술의 후원자라고 정도만 알고 가지만 그 영향력이라는 게 교황도 여럿 배출을 했고 프랑스 그리고 영국 왕실에까지 들어가서 국가를 통치하고 또 여러 통치자들을 배출했다는 점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마고는 파리로 돌아옵니다. 앙리 4세랑은 이혼한 상태이죠. 이전 발루아 왕조의 유일한 생존자이고 가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상당수의 파리 민중은 아직도 현 국왕보다는 마고를 더 좋아했어요. 이때 마고는 스스로 현 왕조인 그 부르봉 왕조를 지지를 해줍니다. 이것이 앙리 4세한테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힘이 돼주는 것이죠. 그렇게 사이 안 좋던 전 남편이지만 이제는 오히려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몰라도 좋은 친구 같은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나중에 앙리 4세가 살해당하고 루이 13세가 즉위해서 마리 드 메디치가 섭정을 맡게 됐을 때도 힘 닿는 만큼 마고가 도와주고 그래요. 그렇게 마고 왕비는 참 우여곡절 많은 삶을 살았지만 어쨌든 1615년 제명을 다하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지난 시간에 또 이번 시간까지 해서 프랑스 종교전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뭘 알 수가 있었죠? 종교전쟁이란 건 사실 이름만 종교전쟁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도 그렇고 종교전쟁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았죠. 물론 종교적인 명분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었지만 다분히 정치적이었고 정치적이라는 건 결국 뭡니까? 백성을 이롭게 하는 건가요? 적어도 이 당시엔 그렇지 않죠. 다 자기네 권력 혹은 부와 번영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종교, 정치, 경제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건 맞지만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건 서로가 밀접하게 붙어 있으면 붙어 있을수록 항상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영역에서 독자적으로 평행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적어도 지상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역사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교를 볼 때 어떤 형태로든 지대하게 정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 종교가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21세기인데 종교라는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킨다?
그게 가능하다는 것도 저같이 안락하게 살아온 사람한테는 굉장히 신기한 일이에요. 하지만 만약 그런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 전쟁의 본질은 절대 종교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엔 권력 싸움, 그리고 바다까지 가보면 반드시 거기엔 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 이제 애꿎은 선량한 피해자들이 더더욱 안타까운 것이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까지 종교와 전쟁 또 정치에 대해서 한참 이야기를 나눠봤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그렇다면 가톨릭 교회는 이런 상황에서 뭘 했나? 신자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고 여러 다른 이름을 내건 교회 공동체들이 생겨나고 수만 명이 죽어나가면서까지 이 개혁운동의 열기가 끓어오를 동안 과연 교회는 정신 못 차리고 가만히 있었는가? 아니면 뭘 했나?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다음 주는 일주일 동안 연례 피정을 가게 되어 있어요. 일상에서 조금 떠나서 머리도 좀 식히고 부족한 기도도 좀 많이 하고 오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다음 주에 하게 되겠죠.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